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동아시아 반도의 정세는 도쿄의 고위 지도자 타키치가 논쟁을 부른 연설을 한 직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베이징을 불같이 화나게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계산된 외교 전략이라기보다 국회 질의의 압박 속에서 나온 즉흥적 반응이라고 평가합니다. 국제 여론이 의아해하는 지점은 왜 익숙한 정책의 되풀이처럼 보이는 발언이 전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쿄가 대만 해협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식 완고거법을 사랑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말끝 흐리기가 눈치 보기로 들키는 시대입니다. 전쟁을 숫자 노름으로 만드는 러시아의 선정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언어는 오늘도 너무 또렷합니다.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를 돌아보면 나카소네 야스히로 같은 총리 시절 도쿄는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바시 해협을 통한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개인적 자위권으로 보았고 집단적 자위의 개념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더라도 일본은 동맹 없이도 독자 대응할 수 있다는 함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베이징은 내부 문제라는 상투적 경고만 되풀이했습니다. 모두가 표정 관리에 능했지만 실제 파도는 이미 발밑에서 바닥 지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시절 국회가 평화안전법제를 통과시키면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동맹, 곧 미국이 공격받아 그것이 일본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만을 실명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제1의 고리는 대만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일거에 달아올랐습니다. 베이징은 그것을 악몽이라고 불렀고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중국 군함은 센카쿠 근해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지만 확성기는 커졌고 명분은 늘 같았습니다. 2021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아베는 워싱턴에서 대만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베이징은 격앙되었고 심각한 오류라 규정했으며 중국군은 즉시 전투 태세를 높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 일본은 통제된 전략적 모호성으로 기울었습니다. 대만의 군사 개입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도쿄는 조용히 입지를 다졌습니다. 대만과의 경제 문화 협정을 맺고 국방백서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반응은 의외로 온건했습니다. 2015년이나 2021년처럼 대규모 시위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외교 언어의 은근한 비판이 중심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추고 대신 지갑을 건드리는 방식이었죠. 세상은 도쿄가 이 모호한 전략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시점에 대만 폭풍 속 평가르기를 선택할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쿄 지도부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타키치의 잇따른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새로운 긴장 소용돌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 여성 정치인은 정책 성명에서 대만을 처음으로 실명 거론했습니다. 국제 관측통들은 즉시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거의 한 세대 동안 신중히 지켜온 전략적 모호성의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말입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대사 초치의 외교적 훈계 대신 덜 요란하지만 즉효의 수단인 경제 압박을 골랐습니다. 일본 여행 위험도 조정이라는 조치가 발표되자 항공과 관광은 즉각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리 없는 포성이었지만 표는 올랐고 좌석은 사라졌습니다. CBT 비디오 뉴스에 따르면 중국발 일본행으로 2012월 예정된 총 5,548편 중 904편이 취소되어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정기편 72편이 운항에서 제외되어 약 15만 6천 석이 사라졌습니다. 나리타 국제공항그룹의 후지 나오키 회장은 중국 항공사들이 운항 빈도를 꾸준히 줄이고 더 작은 기종을 투입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양국 시장 전망에 대한 베이징의 비관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교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강하게 회복하던 일본 관광 산업에도 직격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82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았고 관광 수입의 주력축을 이루었습니다. 공급이 줄고 표값이 뛰자 아시아 양대 경제 간의 왕래와 교류 수요는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골목은 잠시 한산해졌지만 침묵은 호객보다 비싸게 치르는 법입니다. 2015년 아베 총리의 새 안보 노선 이후 대만 위기를 일본의 생존 문제로 보는 인식은 줄곧 조용히 유지됐지만 정면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아베가 공개 발언을 했어도 퇴임 이후였기에 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직 고위 지도자인 타키치가 대만을 핵심 변수로 공표하면서 베이징의 반응은 전례 없이 거세졌습니다. 군사 충돌은 없지만 경제 제재는 더 강경한 수순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이민 억지의 사다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애초에 없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민간의 고통을 숫자로 포장하는 법은 독재가 공유하는 커리큘럼입니다. 2024년 10월 26일 주일 중국 대사는 위협성의 안전 경보를 내고 중국인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치적 압박이 되기보다 오히려 일본 여론을 보기 드물게 결속시키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중국이 효과적이라 믿은 전략이 정작 상대의 결집을 돕는 셈이 된 것입니다. 간다 외국어대 이치로 고로사키 교수는 중국이 압박하면 일본이 물러서고 타키치는 공영에 처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잘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기 아래 결집 현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았듯 부당한 침공은 오히려 상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억지를 반복하면 진실이 되는 줄 아는 이들을 향해 시민들은 간단히 말합니다. 더는 속지 않는다고. 이 현상은 새롭지 않지만 동아시아의 두 강국 사이에서 벌어지면 전략적 파급이 길게 남습니다. 외부 위협을 감지할 때 내부 논쟁을 접고 지도부의 힘이 실리는 정치 사회적 반응입니다. 역사도 이를 증명합니다. 1941년 진주만 이후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에게는 초당적 지지가 모였습니다. 2001년 9월 10일 이후 조지 벨보 부시는 90%라는 기록적 지지율을 얻었고 대테러 전쟁의 길이 열렸습니다. 1973년 이스라엘의 욤키푸르 전쟁 때에도 내부 불안 속에서 골다 메이어 총리에게 힘이 모였습니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중국에서는 일본의 침략이 국민당과 공산당을 연합시키는 통일전선을 강제했습니다. 1853년 페리 제독의 흑선이 일본에 닻을 내렸을 때 메이지 유신의 시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압은 때로 개혁의 도끼가 됩니다. 결국 중국의 비군사적 관광 압박은 일본의 내적 결속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강경 노선을 대표하는 타키치를 약화시키기는커녕 대중적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이 국기 아래로 모이기 시작한 지금 베이징의 계산법은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외교와 경제, 군사로 겹겹이 압박하는 중국의 설계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쿄의 정치 내부에서 결집 효과가 번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전쟁이 상대를 강하게 만드는 장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폭탄보다 빠른 것은 여론의 방향 전환이라는 사실을요, 이 정치 지진의 진안개는 타키치 총리가 서 있습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로 신뢰가 추락하던 자유민주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패한 뒤 사임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취임 반년도 안 되어 타키치는 불가능해 보이던 과제를 해냈습니다. 여론의 신뢰 회복입니다. 베이징의 압박은 그녀를 주저앉히지 못했고 오히려 강경한 태도가 자민당의 하락세를 되돌리는 추진력이 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전국조사에 따르면 타키치 총리 지지율은 76%까지 치솟았고 자민당 지지율도 40%로 거의 3년 만에 고점을 되찾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지지는 전통 보수층이 아니라 최근 여러 선거에서 등을 돌렸던 청년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전쟁의 허구를 실시간으로 감지해냈듯 일본의 청년들도 모함이야말로 위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상의 전환을 뜻합니다.
일본 청년층 다수는 더 이상 평화주의 조항을 절대 불가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18배에서 39가지의 유권자 중 64%가 헌법의 금지 조항 재검토에 찬성하고 60 이상에서는 43%만이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정책만이 아니라 세대 인식을 건드렸고 정치적 신뢰는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속에 자란 세대는 전쟁의 기억이나 역사적 죄책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센카쿠에 스며드는 군사적 압박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 외부 자본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부드러운 방어만으로는 낡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타키치 지지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대의 선택입니다. 타키치에게 지금은 헌법 개정의 황금 시간입니다. 수많은 자민당 정권이 망설였던 과업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일본은 전혀 새로운 정치 군사의 시대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타키치는 잇단 공개 지지를 얻으며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어지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를 전면 해제했을 뿐 아니라 직접 일본산 가리비와 방어 초밥을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상징성이 매우 큰 일종의 초밥 외교였습니다. 한 접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워싱턴도 빠르게 호응했습니다. 주일미 대사는 백악관과 대사관이 타키치 총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 이상의 전략적 신호로 미일 동맹이 대만 문제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내부를 넘어 중국에 대한 반감은 한반도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곳곳에서 반중 시위가 잦아졌고 주한 중국 대사관은 위험 지역에서의 접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반중 정서는 예외가 아닌 추세로 드러납니다. 응답자의 66.3%가 베이징의 부정적 인식을 표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4년 대규모 조사에서는 97%가 중국의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해 세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중국 여행을 줄이고 중국인 관광객과의 접촉을 피하자는 호소가 늘었습니다. 대만 관광객은 스스로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나는 대만에서 왔다는 패치를 달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거짓말을 먹고 자라듯 혐오도 무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표지판 하나가 때로 평화를 지킵니다. 이런 배경은 타키치를 동북에서 베이징의 영향력에 맞서는 연계 전략의 중심으로 섭니다. 대만, 워싱턴, 서울의 공개 지지는 그녀의 국내외 입지를 공고히 합니다. 총소리 없이 합의와 여론으로 압박하는 새로운 외교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거 항공편을 줄이고 자국 관광객의 일본행을 막자 도쿄를 흔들기보다 오히려 한국의 일부에서는 일본을 부러워한다는 솔직한 반응마저 나왔습니다. 타키치가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베이징의 압박 속에서도 도쿄가 흔들리지 않는 장면이 동북아 전역에서 감정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러했듯 민간을 겨냥한 경제여행 제약은 오히려 상대의 내구성을 키우는 역설을 낳습니다. 비행기가 줄어도 공장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은 곧바로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대중 의존을 낮추는 장기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 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미국은 각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주적 가치와 지역 안보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전략 블록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의 그늘을 넓히고 인접국 시민 여론의 호감도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타키치의 발언이 다소 거칠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미일 동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본선, 곧 대만 안보를 생존 의제로 본다는 사실을 다시 말한 것뿐입니다. 긴장이 누적된 오늘 전략적 모호성은 설 자리가 줄었습니다. 한 문장이 불씨가 되고 한 제스처가 선을 넘기는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었듯 엉터리 명분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현재의 현실을 보건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도쿄와 베이징의 위협 지형은 진정 기미 없이 외교에서 경제로 그리고 전면적 대치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축소와 여행 제한 같은 제재는 정부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끊습니다. 민이 끊기면 외교의 언어는 거칠어지고 갈등은 층위를 바꿉니다. 타키치 총리에 대한 76%의 지지는 단순한 대외 위기 반사 이익이 아닙니다. 일본 사회가 사상적 변환기를 통과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민족주의의 고조만이 아니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군사활동, 공중해상 침범 증가라는 가시적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부조리를 본 세대는 더 이상 교과서 속 평화를 신앙처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위협에 맞는 현실의 방어를 요구합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기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베이징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략 의도에 대한 의심이 두텁습니다. 이 의심은 타키치의 강경 정책을 떠받치는 토대가 되었고 역사적 국방개혁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임기 아래 일본은 재무장의 가속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자위대 개혁이 첫걸음이었고 평화 헌법의 개정, 특히 공격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의 개정 논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비핵 삼원칙의 재검토도 제안되었습니다. 2022년 갱신된 국가안보 전략은 2027년에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2%로 높인다고 했지만 타키치는 2025년으로 앞당겼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만 3천조 엔 규모의 5년 예산은 장거리 타격 능력, 군함, 위성, 미사일 생산 같은 긴급 사업에 8,472억 엔을 추가하며 가속되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러시아가 숫자를 꾸며 전과를 포장하는 동안 도쿄는 숫자를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방산을 묶어온 무기 수출 3원칙에서도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타키치 내각은 공격 무기 수출을 합법화했고 시장을 세계로 열고 있습니다. 2025년에 제한이 풀리면 함정 순항 미사일 전투기 같은 살상 무기도 우호국 12곳, 호주와 미국, 인도, 필리핀, 영국 등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착수된 대형 거래 중에는 호주의 모가미급 스텔스 호위함 3척을 60억 달러 규모로 판매하는 계약이 눈에 띕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일본 방산 사상 최대입니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의 패트리엇에 준하는 방공체계를 수출하는 계획도 있으며 2025년에서 2026년 완결을 목표로 합니다. 방산 수출을 매년 1조 엔, 달러로는 64억 달러대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세안과 쿼드 국가가 축입니다. 기술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남은 것은 정책의 해제뿐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역사적 변환을 주동한 것은 중국의 압박이었습니다. 여행 제재, 항공편 축소, 경제적 위협, 군사적 근접은 일본 여론을 벼랑으로 몰았고 선택은 둘뿐이었습니다. 물러서거나 일어서거나. 일본은 일어서기를 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당한 힘은 상대를 깨뜨리기보다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숫자를 적어도 거짓은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결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늘 세계정세해부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